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배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불금을 맞아서 또 핫한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잡정보센터의 취업 컨설턴트 차코치님, 송하쌤, 현준쌤 그리고 진원쌤과 함께하는 특집 취업인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던 취업인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은 네 분의 쌤들이 핫한 주제로 토론을 이끌어갈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구성 또한 굉장히 알찬데요. 2부에서는요.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과 함께하는 새로운 직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끈한 불금답게 핫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궁금하실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른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말씀해드린 대로 특집 취업인 뉴스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요, 최근 취업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7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시간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왜 계속 끊이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한 개선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취준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특집인 만큼 출연진들이 정말 화려합니다. 네. 기대가 뿜뿜하는데요. 먼저 잡정보센터의 젊은 피자 국내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군단입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커리어칼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 그리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임현준 컨설턴트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간만에 북적북적하고 듣기 더 재밌습니다. 네. 자, 말씀해드린 대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저희가 짚어보기 위해서 좀 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차코치님과 송하쌤은 기업의 대변인으로 일단 발언을 더 해주실 네. 거고요. 진원쌤과 현준쌤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실 텐데 오늘 어떤 각오로 좀 토론에 임하는 건지 짧게 한마디씩 들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코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도 활기차고 유쾌하게 취업 얘기만 할 게 아니라요. 진지한 요 주제 가지고 오늘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복장도 아주 멋지시고 기대가 됩니다. 네, 화이팅! 네, 그리고 송하쌤도 한번 해주실까요? 본인부터 유쾌하지까지 많으신 것 같은데. 화이팅 해야죠. 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예민한 시사 이슈 질문들 나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를 좀 당황해 하시는데 좀 저희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저런 식으로 답변해야겠다 이런 좀 대응 태도를 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좀 대변해 주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먼저 좀 현준쌤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같이 나온 이유가 있죠.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 초창기 멤버로서 제 간사였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그 간사의 입장이 돼서 오늘 한번 파이팅 넘치는 네. 시사 이슈 관련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쌤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도 취준생 인권위원회 통해서 계속 알 권리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취업이 단순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넘어서 이제는 취업 전략, 그다음에 주 52시간 최저임금 이런 것도 같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용주와 구직자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취업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인데요. 네. 쌤들은 먼저 좀 좋은 직장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좀 구직자들의 입장인 현준 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대본을 바꿔서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답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범주가 다각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한 문장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삶과 일의 균형을 지켜주면서 적정 수준의 급여를 주는 곳이 좋은 직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차코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저도 원래 그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역할도 역할인지라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소속돼 있는 소속감과 어떤 그 자부심이 내가 다닐 맛이 나고 또 높은 급여와 안정감을 같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 높은 급여도 일정 부분 차지하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그 회사의 네임밸류적인 면도 솔직히 구직자분들 상당수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기업 선정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직장 선정의 요소라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제 기준으로는 안정감도 좋고 소속감도 좋고 높은 급여도 좋고 다 좋아했겠네요. 그런 쪽의 직장들 시내 직장 대한민국에도 꽤 있습니다.
그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요. 고용주와 근로자라면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얘기입니다. 바로 최저임금제 제도인데 먼저 좀 진호쌤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제도는 좀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인가요? 네, 일단은 최저임금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가 마련됐는데 네. 당시는 경제 여건상 이것을 시행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을 했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모든 산업군에 전반적인 확대를 적용했고 마지막으로 2001년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2018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만원 시대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네. 만원 시대에 진입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뚜렷합니다. 최저임금 만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언제부터 논의됐다고 볼 수 있는지 차코치님. 일단은 2015년도에 노동계에서 처음 발의를 했었고요. 그 시기만 해도 뭐 최저임금이 시급당 5,000원대 선에서 머물렀었던 것이 사실인데 뭐 경영계나 재계, 노동계 여러 관점들에서 논의가 이어졌고 네. 6,000원대 후반까지 가네마네 하다가 이제 6,030원으로 현재 좁혀졌던 상태였습니다. 네. 이렇게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좀 뚜렷하게 대립이 되면서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데 네. 최저임금제를 좀 동결하기 위해서 고용주들의 입장 그리고 또 1만 원 시대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좀 송아쌤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뭐 경제 상황에 비해서 뭐 임금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근데 경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런 말은 경제는 멈춰 있는 순간 끝나는 것이거든요. 멈춰 있다는 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축소되고 있다는 거고 경제는 무조건적으로 성장해야지만 성장이 율이 낮아진다는 것부터가 경제가 멈춰 있다는 거고 무조건 성장을 해야지만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임금이 상승되는 여러 국가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등을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선진국들. 그러면서 뭐 OECD 회원국 중에 최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OECD 국가들은 어떤 성장, 성과, 후 성과급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서 성과급 후 성과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경제 논리랑은 좀 맞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앞과 뒤가 좀 바뀐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저희 쪽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선진국의 제도만 따라가다 보니까 제도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 못 뒷받침하고 있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그렇죠. 같은데.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임금 인상은 아하. 결국 생태계를 좀 곪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네. 네. 이에 대해서 좀 현준 쌤은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이게 제가 사실 이 발제를 하기 전에 관련해서 좀 도표라든지 사진 띄워줬는데 그게 지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OECD 기준에서 보면은 한국은 굉장히 높은 위치의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준점들은 사실 타 국가, OECD 속한 국가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것은 사실 너무 안 좋은 지표들이 많아서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OECD가 발간한 25개 나라 가운데서 한국이 이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기준점이 굉장히 최하위 거의 18위 정도 25개국에서 나타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노동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한 그 부분에서 사실 이게 그럼 현실성과 좀 동떨어져 있냐? 그게 또 아닌 것이 2인 이상의 노동자 가구가 월 평균 생계비가 274만 4,183원이라고 합니다. 3인 같은 경우가 된다고 하면 33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만 원대의 최저시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 시간을 환산했을 때 한 22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된 것. 어떻게 보면 사실 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노동청에서 혹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른 최저 생계를 수준을 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만 원에 대한 인상 부분은 단순히 이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이 빨리 시급하게 또한 제도적으로도 차근차근 진행돼야지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에 대해서 차코치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뭐 좋죠, 이제 좋죠. 인건비도 오르면 좋고 저희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오른 만큼 물가도 또 오르게 돼 있고 뭐 기사를 보니까 뭐 치킨 햄버거 값이
인건비 오른 만큼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치 기사도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마냥 유쾌한 주제만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 최저임금제가 왜 이슈인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임금 인상의 수단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에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자리의 소득 격차가 큰 분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 제도적인 게 생긴 내용인데 이 내용의 금액이 일부 오르는 것만으로 모든 게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려받아야 되는 그 노동자분들이 속해 있는 그 회사, 그 경영을 하는 경영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과도하게 급하게 금액이 시급이 올라가거나 하는 면면들은 분명 인건비의 부담 혹은 그에 따른 연쇄 도미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결코 마냥 찬성만 할 수 없다는 것도 일정 부분 감안해야겠습니다. 어느 한 단면만으로 뭐 경영 경제를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의 현재 분위기처럼 이렇게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여러 논의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진원 쌤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저임금의 그 논의를 주제를 저는 이제 최저임금의 그 개념부터 최저임금은 최저 가격이죠. 근로자의 그 노동에 대해서 최저 이 가격을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사실 저희가 이제 임금 상승률 또는 이제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 고려하지만 결과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금액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OECD 평균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어쨌든 OECD 평균보다 지금 한 6%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들의 빈부격차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은 좀 향상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최저임금 상승을 두고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생긴 부작용 같은 게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를 한다거나 그 근로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하면서 그 금액을 좀 못 맞추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가 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고용 감소가 경비원이나 아니면은 맥도날드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게 아무래도 저희는 직업방송에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취준생분들이잖아요. 취준생분들께서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경비원이나 맥도날드를 굉장히 많이 예로 드는데 그러면 취준생분들께서 잘못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게 나는 맥도날드에서 10,000원 받고 알바하다가 나는 현대자동차 들어가면 나는 시급도 많이 받고 현대자동차에서 대기업 입사하면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현상을 볼 게 아니라 흐름을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최저임금제가 통과한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다기보다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음 정책 빅픽처를 봐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발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도급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기업이 하청업체라기보단 협력업체한테 이제 중소 아니면 중견기업한테 하청을 줘서 같이 함께 일을 하잖아요. 네. 그 하청을 줄 때 그 하청 비용에 인건비를 포함시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도날드라든 그런 작은 기업, 맥도날드는 아니죠. 작은 기업들의 인건비까지 대기업이 물게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맥도날드에서 10,000원 받고 일하다가 현대자동차 입사를 못해서 맥도날드 정직원이 될 수가 있는 제도거든요. 이 최저시급 10,000원이라는 게.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맥도날드 알바생이 주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그런 말하자면은 공채 인원이 축소된다는 것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조 단가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도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혹시 두 분 중에서 이 의견에서 좀 반론이 있으신 분은 해주실까요? 진원 쌤이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제 일단은 그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신 것들이 아까 전에 그 이게 현실적으로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 충분한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양질 일자리라면 취업준비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는 기본 연봉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도권만 가도 지금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곳이 왜 구인난인지 따져보면은 결과적으로 저임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면 그런 일자리가 양질 일자리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구인난이 조금 더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출장을 속초하고 영주에 좀 갔다 왔는데요. 네. 가니까 그 식당에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좀 힘든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안 하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안 오는 거죠. 근데 안 오는 이유는 또 임금 수준인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일자리들이 소위 내국인들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된다는 것도 이제 하나의 논리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사측에 한번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차코치님. 뭐 맞는 말씀이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참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문제는 좋은 일자리도 좋죠. 근데 그 좋은 일자리조차도 양극화가 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근데 또 전라남도 순천에서도 비슷한 업을 하시지만 또 그쪽엔 또 생활 수준이 또 맞춰줄 수 있는 임금을 생활에 필요한 어떤 임금에 있어서의 노력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물가라던가 기타 여러 잡비들, 세금들도 각지 좀 상존해 있는 상황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최저임금의 인상만이 좋은 일자리를 또 주는 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결국 좀 표현이 좀 셀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이 독박을 맞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을 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에 필요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동반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이 될 것이고요. 혹시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분명히 이 주제는 이번 하반기 때 면접 때 분명 본인들의 임원 면접 때라든가 시사 이슈 주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남은 얘기들도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다른 방송 때와는 좀 약간 다르게 너무 모더레이트하게 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차코치님 하신 말씀 중에 기업이 독박을 맞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현주 쌤 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업 측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네. 뭐 단순하게는 저희가 만나는 분들 중에 뭐 기업 대표를 작은 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분명 부담을 가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 개인적인 부담들이 사회 전체적인 영향을 얼마나 끼치냐는 걸 봤었을 때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 사례긴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영국이라든지 독일에서 이런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을 때 과연 고용 감소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봤었을 때 오히려 고용 감소에 대한 악영향은 크게 없었고 그 부분에 기존의 경영계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그런 것들이 정설이 아니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국내에 적용돼서 국내에서 이런 관련된 조사를 했었을 때 실제로 마찬가지로 고용 전망 보고서라는 곳에서 발간했었는데 합리적인 수준의 그 관련된 임금 이상 같은 경우 고용 감소 영향과 다소 과정됐다는 것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사실 아마 뒤에도 나올 얘기긴 하지만 그 주말에 근무하는 것들, 그래서 토요일 근무, 주 6일 근무제도 사실 5일로 바꿨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국내에 대해서 일의 효용성을 높이는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상승시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은 개인이 됐던 국가가 됐던 집단이 됐던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깨서 창의적 혁신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도입해야지만 우리나라가 혹은 고용시장이 좀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주 쌤이 이렇게 해외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첫 단계는 좀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차코치님. 네, 일단은 해외 사례들의 어떤 그 최저시급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끌어와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국내에서 어필하고 있는 노동계 상황인데요. 일단 독일의 경우는 2015년도 1월에 8.5유로, 그러니까 11,300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최저임금제가 됐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99년도에 도입이 됐으며 이게 좀 체계가 잡힌 이후에는 이제 생활임금이라고 해갖고 일단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7.2파운드를 시작으로 현재 금액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서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임금에 해당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해외의 어떤 사례들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 측에서 1만 원을 주장하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준 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실생활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이제 2011년도에
2001년도에 2.1% 정도밖에 불과를 안 했지만 2016년도에는 18.6%로 굉장히 껑충 뛰었죠. 따라서 지금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실제로 임금 인상이 안 되진 않았죠. 계속 한 6%나 7% 정도로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20%까지 육박한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답보 상태로서 꾸준히 같은 정책을 밀고 간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40% 어떻게 보면은 50%까지도 육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실제 생활비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임금들의 부분이 결과적으로 고용 안정성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의 정착하는 부분들 혹은 국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다. 어떻게 보면은 3대 조건이 의식주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최저임금 부분도 동등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송은 쌤은 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어설프게 남의 가정이랑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GM 사례입니다. 네. GM에서 그렇게 노조 관계 잘못하다가 누적적자 3조하고 공장 폐쇄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잘 보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약간 노조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물론 회사마다의 사례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조 관계를 잘 해야지만 그리고 임금 관계에서의 어떤 조정을 잘 하지 못했을 경우에 뭐 극단적인 사태로 갔을 때는 공장이 폐쇄되는 경우까지 회사가 어떤 지사가 철수하는 경우까지 있었기 때문에 임금 조정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 구조상에서는 좀 더 맞는 경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사측에서 좀 생각할 때는 최저임금제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가 좀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거를 뭐 획일화하고 단일화해서는 갈 논의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담당하는 직무마다 역할과 노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R&D 경쟁력을 위해서는 집중 근무를 뭐 이따 주 52시간 얘기를 하겠지만 근무 기간이 굉장히 길고 몰입을 해야 되는 직무일수록 뭐 더 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게 그에 따른 국가 효과가 있고 하다면. 근데 최저의 기준,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줘야 되느냐의 느낌보단 최저로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는 논의는 일단 단순히 뭐 금액 얼마 8,500원이면 좋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여건적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종합적인 요인들이 고려된 논의 아래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고요. 좀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올렸다간 또 그걸 다시 낮추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노력들도 경영계 입장에서는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방적으로 너무 복리후생비라든가 뭐 이런 좀 별로 내 지갑에 들어오지 않는 금액들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 급여명세서 보고 놀랐던 게 이제 체력 단련비. 저는 체력을 그렇게 단련을 네. 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제 연봉에 체력 단련비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걸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전해지는 거에 대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가해지는 느낌이라면 최저임금이 좀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인상과 관련해서 아마 마감 시한이 오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위원 측과 노동자위원 측이 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경영계 쪽에서는 올해 7,530원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업종별과 지역별에서 차등 적용해라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사측에서 보실 때는 동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토론을 떠나서 사측 이러니까 되게 사장님 등급을 좋네요. 사측 되게 분께서는 뿌듯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좋네요. 이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OECD나 이런 걸 비교를 하시니까 저도 한번 해외 사례를 적용을 만약 한번 해보자면 이게 지역별로나 이게 차등이 혹은 업종별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례를 들어보자면 숙박이나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월 임금이 188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기가스 수도업 같은 경우에 630만 원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가스 수도업 하시는 분들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명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불합해서 하는데 나는 위험하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은 한전에서 근무하시는 저의 지인분께서 자기는 월에 2회 이상 동료의 장례식장에 참석 안 하는 달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까지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별의 차이를 차등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라는 것도 저는 한 가지 주장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노동자위원 측은 어쨌든 2회 이상 보이콧을 하면서 굉장히 이 안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10,000원 넘게 이제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보태주실까요? 네, 일단은 최저임금 10,000원 주장하는 것은 노동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작년 이제 대선을 보면은 5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 5명 전원이 네. 임기 내에 10,000원까지 올려야 된다고 국민적인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가장 심하고 또 OECD 평균 계속적으로 뭔가 저임금의 그런 사태가 있는 반면에 이런 대통령 후보 5분이 지금 이거를 주장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16.4% 올렸는데 올린 지 얼마 됐습니까? 1년도 안 됐습니다.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 가지고 너무 많이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저임금과 조금 논란이 있어서 그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 또 제안이 됐었는데 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은 좀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또 해서 주장이 논란이 됐었는데 네. 경영 측에서는 이런 거를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의견을 좀 보태주시면 어떤 그렇죠. 입장일까요? 이거를 포함을 해야죠. 왜냐하면 뭐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상여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에 드는 비용들을 그냥 별도로 두고 운영을 했던 경영계의 잘못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금액들, 이를테면 숙박비를 포함해야 되느냐 아니냐 가지고도 막 논의가 있고 네. 식비는 어디까지가 제한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듯이 되게 이런 지역적인 거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언론의 어떤 일정 부분의 행태가 아닐까 싶고요. 근원적으로 봤을 땐 기업 운영의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OECD 회원국들의 기준을 보더라도 일정 부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ILO 국제 노동기구의 내용들을 보면 영국의 경우는 숙박비는 꼭 포함을 하고 있고요. 독일을 많이들 비교를 드는데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랑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을 포함을 안 하더라도 일정 부분 해당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 산입 범위는 점차 확대가 돼야겠고요. 실제로 논의 내용들을 보면 2024년까지 완전히 확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점진적인 어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걸 극악으로 받아들이기보단 기업 경영의 어떤 합리화를 위해서라도 효율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적용은 필요하겠다는 게 입장일 것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근로자 측은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좀 반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 산입범위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기본급이 있고 두 번째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부분이 있죠. 여기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르면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것들에 포함되는 거고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게 교통비, 식대, 그다음에 피복비 같은 것들이 있죠. 따라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확대적인 부분은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복리후생비를 60만 원 받게 되면은 같은 급여 시간에 오히려 연로 근로 수당한 사람이 시간 대비 최저임금이 미달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산입범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연장 근로가 되면 따라서 기존 최저임금에 맞춰서 똑같이 산입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산입비까지 확대해서 포함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연장 근로 수단이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에 지금 이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제안한 게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상여금을 포함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월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한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부분들을 요구 조건을 넣었지만 결과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시간당 최저수당에 미달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최저임금의 원래 취지와는 사실 동떨어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산입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면은 기존 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내부적인 세부 조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절충안이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 절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동자분들의 급여체계 특이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버시거나 정말 최저임금제 인상이 필요한 분도 있다면 산입범위와는 좀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 그 중간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돈을 추가로 더 받을 걸 덜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지갑에 들어오는 게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의 노동자 인구가 뭐 전국에 막 수백만이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되겠죠. 경영계도 반성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노동계층 그리고 일부 좀 약간 무논리로 대응을 하는 그런 노동계층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들의 이익만을 취득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쪽의 노동 활동들만은 좀 경영 활동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런 면들이 좀 제거돼야 된다라고 경영계는 말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준쌤 말씀은 이거를 다 포함을 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그거에 비해서 더 낮게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데 송하쌤이 좀 반론을 해주실까요? 제 사촌 동생이 버거킹에서 마감 알바를 해요. 네. 근데 걔는 자기 집 앞에 버거킹이 하필 있어서 거기서 마감 알바를 하거든요. 근데 걔 친구 중에 굉장히 바보 같은 애가 있어서 걔는 이제 반포 그 강남역 그 교보타워 쪽에 있는 버거킹에서 알바를 하는데 걔가 집이 문정동이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 사장님께서 문정동까지 가는 택시비를 따박따박 그거를 그 카카오 앱으로 하셔가지고 문정동까지 가는 택시비를 그 마감 알바를 택시비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걔는 집 앞에 있기 때문에 걔가 집까지 가는 길이 꽤 멉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 있다고 걔는 마감 택시비를 주지 않아요. 걔는 걸어서 집까지 가고 그 친구는 편안하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가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한 일괄균등적인 그런 것들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최저 시급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평등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진호쌤께서 반박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는 보는데 근데 시기가 조금 조율이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노동자의 인권 이런 것들이 한창 올라가고 있는 단계고 지금 하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되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산입은 맞다고 보지만 현재 노동계가 지금 1만 79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산입 범위가 확대돼 버리면 그만큼 최저임금이 낮아져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감대를 형성이 됐는데 반년밖에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지금 낮춰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좀 의문을 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산입 범위에 대해서도 노사 측이 좀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업종별 구분, 아까 송하쌤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네. 먼저 좀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의 적용이 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 측에서도 반박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근로자 측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준쌤. 네, 결과적으로 이게 동일 업종,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별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 앞서 이제 송하 쌤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위험수당비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더 특권 형식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역시 산업적인 부분에서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최저시급은 사실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서울과 지방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앞서 자주 말씀하신 패스트푸드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 동등하게 줘요.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라든지 특히 편의점 같은 곳들은 사실 지방 같은 경우 지역을 더 들어갈수록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는 그게 맞는 거긴 한데 결과적으로 같은 임금에 같은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는 그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임금을 발생하는 임금 격차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삶의 질과 함께 그 고용 전문성적인 부분들이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물론 해외 사례긴 해요. 실제로 이제 이 같은 프랜차이즈 업계 또 대형 업체뿐만 아니라 그 가맹업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뉴저지주라고 해서 좀 외곽 쪽 그래서 좀 지방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국내 기준으로는 그다음에 펜실베니아라고 해서 워싱턴 DC 쪽에 있는 굉장히 중심 지역의 펜실베니아는 임금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뉴저지 쪽은 임금을 올렸어요. 그 조사를 위해서. 근데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린 지방 쪽에 대한 부분에 고용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차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이 차등 부분만 없애줘도 기존의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지방 인재들이 국내로 오는 그 서울 쪽으로 도심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상당 부분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는 요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죠.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좀 지역과 서울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는데 경영계 측에서는 좀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차 코치님? 일단은 뭐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되면 너무 좋겠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국내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어렵다는 입장들이 또 있다는 점이 있겠죠. 이를테면 뭐 경남 사천에서 뭐 공장 생산관리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변 분들의 어떤 시선도 있잖아요, 사실. 아들 요즘 어디 다녀?
A 다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A를 모르는 걸 한참 설명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람을 좀 가두게 하고 생각을 좀 답답하게 하는 면면들도 단순히 임금이 올라가고 업종별로의 어떤 적용 여부에 따라 이게 행복해지고의 여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면 경영계 입장이 일정 부분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준 쌤이 씩 웃으시면서 네. 진원 쌤에게 뭘 적어주셨는데 네. 진원 쌤께서 반박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사실 저희들도 회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하라고 저희는 일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특정 업종을 차등하게 되면은 이제 낙인 효과가 찍히는 거예요. 소위 이제 임금을 낮게 주는 곳에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3D 업종이 돼버리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빈부격차가 심한데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또 낮게 될 예상되는 그런 직종들이 아니면 산업군들이 음식, 숙박 아니면 소매업입니다. 이쪽은 지금도 현재도 가뜩이나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측면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또 3D 업종으로 분류되게 되면은 더 사람이 안 가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형평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거를 낙인. 차등 낙인 적용을 하면은 낙인 효과가 있어서 음. 그러면 누가 굳이 3D 업종 힘든데 가겠냐 이런 입장이신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3D 업종에 가겠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뭐 아니면 제주도는 물론 굉장히 요즘 핫하지만 제주도가 아니라 이제 뭐 경기도 사천에 뭐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알바생과 뭐 서울 강남역에 있는 알바생의 노동력은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사천에 있는 분들이 밤 12시에 물을 못 먹는 수가 있다.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곳에 있는 고용 점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곳에는 분명히 강남역 교보타워 옆에 있는 세븐일레븐과의 매출이 다를 텐데 그 고용 점주들의 운영에 대한 그런 생활 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매출이 분명 다를 거고 그분들이 그런데 들여오는 물품의 어떤 그 단가는 아마 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런 사측의 입장, 그러니까 그 개인 영세 상업자의 입장도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 12시에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못 먹게 되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현준 쌤이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경남 사천이 나와서 지금 이게 경남 사천 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일단 그 부분은 그냥 일종의 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임금 수준의 차이는 물론 이제 업무의 효율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네. 분명히 강남의 그 메이저 위치한 곳이 업무량이 점점 많을 거고 보통 그런 것들은 직영점으로 운영을 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좀 더 혜택을 줘야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에서는 차등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는 경영계 이제 회사단의 문제와 함께 가맹점주들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을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이슈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대립해서 싸울 것이 아닌 같이 요구를 해서 정부한테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합당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받아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예를 들다 보니까 경남 사천, 서울과 좀 멀리 있는 사천을 들었는데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이게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어서 시간상 주 52시간 근로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번 달부터 52시간 근로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제 주변 친구만 봐도 이제 저녁 6시만 되면 컴퓨터가 다 꺼진다고 하고요. 실제로 김영주 장관이 이제 뭐 회사로 가서 퇴근하는 회원들, 사원들과 이제 뭐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런 행사도 했었는데 실제로 경영계 측에서는 52시간 근로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되는 편인지 어떻습니까? 부담이 아무래도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의 입장일수록 즉 제조업일 것이고 그 제조업이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전략적이고 스킬적인 면만으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내수 산업이 아니고서야. 그러려면 결국 근무 시간 일정 부분 확보가 돼야 되는 면이 사실 있고 스마트 워크라는 어떤 느낌으로서 이에 대한 논리에 반박들을 할 텐데 문제는 그 스마트 워크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의 얘기는 분명 아니거든요. 201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스마트 워크는 유지돼야 되면 맞지만 최소한의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회사들의 특정 직무에 한해서만큼은 꼭 좀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있겠거든요. 즉 52시간 이상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입장을 경영계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부담이 되고 시기상조다 이런 경영계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사측의 입장 듣고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사측 저희는 이제 노동계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좀 반대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 칼퇴할 수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근데 저녁도 없는데 저녁밥도 없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퇴근은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어지다 보니까 내 근로 수준도 내 임금 수준도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려와 기대가 좀 반반 섞인 것 같아요, 현재. 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더 많은 주제가 있는데 네. 시간상 부족해서 나중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취업인 뉴스 특집과 함께해 주신 네 분, 위포트의 차재원,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그리고 트러스트원의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임현준 컨설턴트님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신비한 신직업 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예,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영창로에 위치한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부품 인가공 업체 주식회사 세종IT입니다. 이번에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부품 조립 및 검사원 2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며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에 야간 고정 근무로 근무 시간은 저녁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월급 260만 원에서 270만 원이며 상여금 300%가 지원되며 통근버스를 운행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를 방문 및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업체로 간호사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1년 이상 경력자를 구인합니다. 평일은 8시 반부터 17시까지, 토요일은 8시 반부터 1시까지 격주로 근무하며 임금은 월급 230에서 235만 원 수준입니다. 협회 소속 가족보건의회 산부인과의 외래 및 분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한 분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오늘 다양한 직업 세계로 안내해 주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화영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서 저희가 1부에서 좀 열띤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부족해서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주실 14번째 미래 유망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에 일본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네.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네. 이렇게 재해가 일어나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직업은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직업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기업을 보호하는 기업재난 전문가와 사람들의 생명과 국가를 보호하는 방재 전문가라는 직업입니다. 네. 네. 최근에 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직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또 기업 재난 관리자 그리고 방재 전문가라는 직업을 준비해 오신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계신데요. 네네. 이처럼 예고 없이 일어나는 재난은 개인에게도 문제지만 기업이나 사회에도 막대한 인명 손실이나 재산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오는 날에는 재난에도 분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좀 어떤 분류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적 재난이 있고 인구 밀집이나 도시화 등으로 일어나는 인적 재난, 그리고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컴퓨터 스마트 기술에서 비롯되는 사이버 재난, 네. 그리고 각종 전염병이나 테러와 같은 사회적 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에 따라서 피해나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고 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 재난 관리자와 방재 전문가는 재난에 대응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영쌤이 가지고 오신 신비한 신직업사전의 14번째 직업, 기업 재난 관리자 그리고 방재 전문가 어떤 직업인지 자세하게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세계무역센터에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사가 입주해 있었는데요. 테러로 하루아침에 본사를 잃었지만 이 은행은 바로 다음 날부터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평소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대피 훈련을 철저히 하는 등 재난에 대비한 훈련이 놀라운 대응력을 발휘하게 한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기업의 재난을 예측하고 업무를 지속시키도록 컨트롤하는 기업 재난 관리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기업 재난 관리자의 주된 업무는 재해 경감 활동 계획과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재해 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재난 대비 경영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춘 국내의 한 대기업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 안전환경팀에서 기업재난관리자로 근무하는 경규석 부장을 통해 기업재난관리자가 하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재난 이전 시점으로 업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복구 계획을 주관하고 훈련도 같이 병행하고 그 훈련 시나리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고 각종 자원들이 잘 협조될 수 있도록 평상시, 비상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닥친 테러 공포와 기후변화로 재난, 재해의 규모와 피해가 더욱 커지는 실정인데요. 점점 많은 기업들이 재난으로 인해 업무 중단 시 부서별 기능을 조기 복구해 업무를 유지하려는 활동,
재해경감 활동 계획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것, 즉 재해경감 활동 계획에 대해 기업재난관리자는 조직의 모든 부서와 소통하며 위험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게 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재난 유형이 되게 확대되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 유형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에 대한 계획적인 그런 대응을 위해서는 그 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기능의 조직들이 자기 조직에 업무를 복구하기 위한 그 활동이 일상적으로 내재화가 돼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회사의 생산이라든가 업무 활동들에 대한 복구 계획이 평상시 수립이 돼 있어야지만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 재난 관리자는 재해 경감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에 소속되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재해와 재난 경감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업체의 이규진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이런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제 중소기업에는 기업 재난 관리와 관련된 이런 분들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업 재난 관리자는 재난, 사고 관리를 비롯해 안전,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에 알아야 할 분야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안전 환경에 관한 그런 어떤 방제라든가 안전, 소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하신 분들이 쉽게 발을 내디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경영 시스템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이해가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넓은 범위의 기업 재난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 외에도 최근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기술적 재난, 사이버 재난 등의 문제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률과 함께 국가적 관심이 모인 직종이기에 앞으로 기업 재난 관리자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방재 전문가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발전소나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방재센터를 운영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방재 안전 직렬을 신설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운영 중인 방재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방재센터에서는 주로 화재 발생과 관련된 정비, 훈련, 감시 업무를 수행합니다. 초기 화재 진압 대응 및 점검 그리고 운영,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오기 전 단계 초기 진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관련 기술과 지식,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방재 안전관리사를 비롯한 전기, 소방 분야의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방의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책이란 기사의 자격증에 대해서 습득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어떤 훈련,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압한다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평소 때 훈련과 노력, 또 점검, 시스템, 지금 우리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방재 전문가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경기도 재난관리본부에서 방재 안전직렬로 근무 중인 서보경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제가 근무하는 재난대책과에서는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설해, 가뭄, 폭염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재해 예방 사업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재 전문가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교육과 훈련, 재난 발생 양상 분석, 재난 발생 원인 규명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직업이기에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위험이나 비상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항상 사전에 준비하는 꼼꼼함과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기업재난관리자 그리고 방재 전문가에 대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오셨는데 간단하게는 재해를 예방을 하고 예방을 했는데도 일어난다면은 그걸 복구하는 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텐데 좀 특별히 갖춰야 될 역량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난은 내 주변 일상에서부터 지역사회, 국가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네. 때문에 그 재해에 대한 안전 의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작은 것에서부터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새로운 업종이나 영역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영역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럼 좀 우리나라에서 현황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기업재난관리자의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기업재난관리 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30여 명 정도로 지금은 소규모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재난관리자 실무 분야 자격증 취득자는 400여 명에 이르러서 추후에 컨설팅 업무라든지 재해 관련 업무의 그 현황이 좀 요구가 많아지면 그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재 전문가는 좀 어떤 편인가요? 국내 현황에? 네, 방재 전문가의 경우에는 보통 공공 영역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2013년부터 그 방재 직렬의 공무원을 채용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470여 명의 공무원들이 방재 안전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직업의 국내 현황을 조금 들어봤는데 화영쌤이 생각하실 때 좀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미래에도 재난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양상도 복잡하고 대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난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기업 재난 관리자와 방재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앞으로의 영향력이 더 기대되는 기업재난관리자 그리고 방재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는 더 스페셜한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름날의 기적 시즌3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